해발 1800m 알프스 고지대. 체감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밀라노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15년 경력의 미국인 급식 총괄 책임자 리처드 콜먼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현장 배제 통보를 받고 홀로 숙소에 남겨진 그때 선수촌 한켠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있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솥에서 올라오는 그 김의 정체는 한국급식지원팀이 준비한 누룽지와 숭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말했습니다. 감성 운영은 리스크다. 운영본부는 말했습니다. 솥단지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사흘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한 속에서 선수 한 명이 쓰러졌고 차가운 식단에 지쳐있던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무렵, 그때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솥 앞에 조용히 줄이 생겼습니다. 누룽지가 물을 만나며 퍼지는 구수한 향, 한 모금 들이킨 숭늉이 꽁꽁 얼어붙은 몸을 안쪽부터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숫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회복 시간 22% 단축, 경기 후 피로 회복 반응 31% 감소. 국제 스포츠 경영 매체가 분석 기사를 냈고 냉정하기로 유명하던 투자자 한스가 직접 숭늉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출신 리처드 콜먼은 빈 보고서에 단 한 줄을 썼습니다. 답은 전략이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한국의 솥단지 하나가 세계를 설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겨울 알프스 산맥 어딘가에서 국제동계대회 선수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죠. 개막식 영상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각국의 국기가 눈보라 속에서 펄럭이는 그 순간 선수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몸 상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죠. 저는 리처드 콜먼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살이고 국제 스포츠 대회 급식 총괄 책임자로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뉴욕에서 20년 가까이 재무 분석가로 일했고 40 초반에 스포츠 영양 경영 분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칼로리 계산이 메달을 만들고 탄수화물 배분이 기록을 바꾼다는 것도요. 저는 언제나 숫자를 믿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요. 그래서 이번 대회도 자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접경지대 해발 1800m. 고지대에 조성된 이번 선수촌은 제가 경험한 현장 중 가장 까다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를 오갔고 눈은 밤새 쉬지 않고 내렸죠. 경기 일정은 기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오전 6시에 예정된 경기가 오후 2시로 밀리기도 하고 반대로 이틀 뒤 일정이 당일 새벽으로 앞당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식사 시간은 그에 맞춰 계속 달라졌고 급식팀은 하루에도 4-4번씩 일정을 수정해야 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초반 사흘은 순조로웠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영양사들과 조율을 마쳤고 식단 구성도 고지대 환경에 맞게 재설계했습니다. 팀원들도 잘 따라와 줬고 저도 자신감 있게 지시를 내렸죠. 숫자들이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고지대 특유의 기압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해발 1800m면 산소가 얇아지고 몸이 적응하는데 일주일은 걸린다고 팀원들도 말했었으니까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가 되자 무거움이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 뒤편에서 둔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는데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배식 점검을 직접 나갔고 야간 일정 조율 회의에도 들어갔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안색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닷새째 새벽 3시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가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고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죠.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지만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팔뚝이 저렸습니다. 왼쪽이었습니다. 57회를 살면서 그런 저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팔꿈치를 책상에 부딪혔을 때의 짜릿한 저림이 아니었어요. 팔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서서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수촌 운영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선수촌 의료실이었습니다. 천장이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죠. 노랗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은 차갑고 메마른 그 빛이 눈 안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삐삐삐. 그 소리가 제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팀장이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고 오전 중으로 인근 도시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차는 눈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능선이 흘러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구급차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의 기억은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침대, 바퀴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 형광등이 지나갈 때마다 눈이 따가웠죠. 혈압을 쟀고 심전도를 찍었고 혈액을 뽑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고지대에서 쓰러지면 의사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오스트리아 의사였습니다. 침착하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심장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 수치와 자율신경 반응을 보면 이건 경고입니다. 재발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환경, 기온 스트레스의 강도 높은 업무까지. 이 조합은 당신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는 재발이라는 단어를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병실 전체에 울렸죠. 형광등 아래에서 그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병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 창밖을 봤습니다. 알프스 어딘가가 보였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이 선수촌에도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식 일정이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았죠. 저 없이도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으로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국제운영본부에서 발송한 공문이었습니다. 수신인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건강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급식 총괄 책임자 리처드 콜먼은 즉시 현장에서 배제되며 대회 기간 중 현장 복귀는 불가합니다. 향후 급식 운영은 비상대체 인력 구성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세 번째로 읽었을 때는 아무 감정도 없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 저는 15년 동안 숫자로 이 일을 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앞에서는 꺼낼 숫자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복도 발소리도 줄었고 모니터 소리만 남았죠. 삐삐삐. 천장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57회를 살았는데 이 천장 앞에서는 첫날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장 팀원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비상운영 체계로 전환 중이며 추가 지원 인력 명단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명단의 맨 아래에 짧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급식지원팀 대회 3일차 도착 예정. 선수촌 배치 검토 중.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팀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 도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모니터가 울리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메모 한 줄이 무엇의 시작이었는지를. 현장 배제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57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대회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에도 저는 항상 다음 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 다음 보고서, 다음 배식 점검. 그런데 그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선수촌 인근 숙소로 옮겨진 저에게 운영본부가 내린 지시는 딱 하나였죠. 안정을 취하십시오. 안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선수촌 방향의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낯빛이었죠. 창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다 껐다 했고 보고서 초안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어차피 제출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 공허함은 통증과는 달랐습니다. 통증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라도 됩니다. 공허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팀원 하나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마르코라는 이탈리아 출신 보조 매니저였는데 본래 저한테 직접 보고하던 친구였습니다.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선수촌 쪽 한번 나와 보실 수 있겠냐고요. 운영 보고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장 배제 상태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죠. 마르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선수촌 바깥 경계 구역 근처까지만이라고요. 규정상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숙소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버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은 매서웠습니다. 체감 영하 17도 정도의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눈은 잠시 그쳐 있었고 하늘은 흐렸죠. 선수촌 외곽 경계를 따라 걷다 보니 조리 시설 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그 공간에서 낯선 것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스테인리스 솥이 여러 개 줄지어 있었습니다. 유럽 대회 현장에서 쓰는 조리 장비들은 대개 날렵하고 기능적인 모양새인데 그 솥들은 달랐습니다. 크기도 달랐고 생김새도 달랐죠. 일반 조리 솥보다 배는 넉넉한 크기에 뚜껑이 두툼하고 바닥이 두꺼웠습니다. 서너 명이 나란히 서서 각자 솥 하나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수가 없었습니다. 지시하는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하의 공기 속에서 솥뚜껑 가장자리로 천천히 번지는 수증기. 그 김이 알프스 바람을 만나면서 사라지기 전에 잠깐 공중에 머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장면이 이상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차가운 세계 한가운데서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거창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한국 급식 지원팀이라고 했습니다. 대회 3일차에 도착했다고 했죠. 그제야 며칠 전 그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팀원이 보내준 명단 맨 아래 적혀있던 그 짧은 문장. 한국 급식 지원팀 대회 3일차 도착 예정. 그때는 그냥 흘려봤습니다. 수많은 지원 인력 중 하나겠거니 했죠. 그날 이후 며칠 뒤 저는 운영 구역 내 배정받은 관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 배제 중이지만 의료 기록상 실내 활동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공식 업무는 할 수 없었지만 앉아서 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그게 묘하게 다행스러웠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보는 사람이 되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한국 팀의 조리 방식은 제가 알던 스포츠 급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대규모 선수 급식은 효율이 핵심입니다. 최단 시간에 최대 인원에게 표준화된 영양을 공급하는 것. 저도 그 방식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솥을 오래 불에 올려두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쌀을 씻는 방식도, 물의 양을 맞추는 방식도, 불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도 모두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량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손끝의 감각을 더 믿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이 등장했습니다. 누룽지라는 이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 냄새로 먼저 알아챘죠. 밥이 오래 가열되면서 바닥에 붙은 부분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오래 닿아서 생기는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였는데 그것이 조리 공간에서 바깥으로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영양 수치를 다뤄온 사람이 냄새 하나에 걸음이 멈춰지는 경험을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팀원 마르코를 통해서 그 음식을 한 그릇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시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코가 한국 팀 쪽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팀 쪽에서 조용히 건네준 것이었죠. 아무도 대단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드셔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대접에 담겨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누룽지를 불린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바삭한 것이 물을 머금으면서 천천히 부드러워지는 과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딱딱하던 것이 한 켜씩 부풀어 오르면서 물과 섞이는 과정이었죠. 저는 한동안 그냥 들여다봤습니다. 첫 모금을 입에 넣었을 때 뜨거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뜨거움이 의외였습니다. 입안에서 구수한 향이 퍼졌고 그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뭔가 잔뜩 들어있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내려가면서 식도 어딘가에서 막혀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속이 데워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거창하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이 쏟아지거나 갑자기 모든 것이 환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그냥 오랫동안 차가웠던 사람의 몸 한가운데가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이틀간의 공허함보다 훨씬 무게 있게 남았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팀 사람들은 제가 다 먹은 것을 보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잘 드셨냐는 간단한 인사가 전부였죠. 저도 고맙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환이 이틀 동안 아무도 저를 제대로 본 적 없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숫자나 직함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잠깐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덜 공허해졌죠. 창밖을 보는 시간이 줄었고 팀원들의 연락에 답장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한 안정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정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것 곁에 있는 게 안정인 것처럼요.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운영본부에서 내부 문서가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운영 효율성 검토 보고서라는 제목의 내부 이메일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통식 조리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대규모 급식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음. 그리고 그 아래에 위생 기준 및 식품 안전 절차 재검토 필요라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직접 봤습니다. 솥을 다루는 그 사람들의 손을 봤죠.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왠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배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운영본부 쪽에서 새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측 파견 인력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독일계 남성이었는데 이름은 한스라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방 운영 현황 전체를 열람했고 한국 팀 배치 구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마르코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가 한국 팀 방식에 대해 몇 가지를 조용히 적어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현장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변화였죠. 뭔가가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낮에 마신 숭늉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고 단순한 따뜻함이 지금 이 안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파문을 만들게 되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운영본부 회의가 소집된 건 대회 7일차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현장 배제 상태였지만 운영본부 내부 고문 자격으로 회의 참석이 허용됐습니다. 의결권은 없었습니다. 발언권도 제한적이었죠. 그냥 앉아서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실은 선수촌 운영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경기장이 보였고 그 위로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죠. 테이블에는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운영본부 총괄인 벨기에 출신 피에르, 식품 안전 담당 라우라, 일정 조율 담당 2명, 며칠 전 나타난 투자자, 즉 파견 인력 한스. 마지막 한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한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사흘간 한국팀 조리구역 운영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현 방식은 대규모 급식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인당 조리 소요 시간, 연료 사용량, 장비 가동 효율, 배식 속도. 항목마다 기존 서양식 대량 급식 방식과 비교 수치가 붙어 있었죠. 한국 팀 방식은 모든 항목에서 느렸습니다. 연료도 더 썼고 비용도 더 들었습니다. 라우라가 이어받았습니다. 솥 방식은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현행 유럽 식품 안전 규정과 일부 충돌 소지가 있고 온도 관리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침묵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었고 발언 순서도 없었죠. 그냥 앉아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숫자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저도 저 표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느린 건 사실이었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표가 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말로 꺼내지 못한 채 목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이 팀 도입을 간접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지속 여부는 당신의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서라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 했지만 회의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57살 15년 경력의 급식 총괄 책임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공개적으로 의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지도 않았죠. 그 중립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감성 운영은 리스크입니다. 이번 대회 후원 구조를 보면 우리에게 실험을 허용할 여유는 없습니다. 실험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게 실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죠. 제가 가진 건 며칠간 옆에서 지켜본 기억뿐이었고 그건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숫자 앞에서 기억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흘 내로 한국 팀 방식의 지속 여부를 재심의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사실상 사흘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장 배제 상태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이 쓰러졌던 날 구급차 안에서 느꼈던 것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천장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부 경기가 오후 2시에 끝났습니다. 기온은 영하 18도였고 경기 시간은 예정보다 40분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르웨이 선수 한 명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저체온 증세가 동반됐죠. 의료팀이 즉시 출동했고 선수촌 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 소식을 마르코를 통해 들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상황은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리 실패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운영본부 책임론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의료시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가만히 숙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의료시설 입구 쪽에 이미 한국 팀 사람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팀 중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으로 평소에도 말이 없고 조용히 움직이는 분이었죠. 작은 보온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팀 담당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내부 수액 처치 중입니다. 외부 음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숭늉입니다. 억지로 드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돌아오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곁에 둬주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복도에서 봤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오전 회의실에서는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비용, 속도, 효율. 그런데 이 복도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졌고 따뜻한 걸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액 처치 후 체온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숭늉을 조금 마셨는데 위 상태가 안정적으로 반응했다고요. 소화 부담 없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정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오전에 라우라가 나열했던 항목들을 떠올렸습니다. 위생 기준, 온도 기록, 속도, 비용. 그 표 어디에도 이 상황은 없었습니다. 쓰러진 선수 옆에서 보온 용기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항목은 어떤 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죠. 그날 밤 한국 팀이 있는 조리 구역 쪽으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솥에서는 여전히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은 낮게 유지되고 있었고 뚜껑 사이로 수증기가 조금씩 빠져나왔죠. 한 분이 솥 앞에 서서 불 세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짧게 목례했습니다. 저도 목례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선수 상태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경기 일정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장시간 저온 환경 이후에는 위장이 차가운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뒀습니다. 준비해뒀다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봤고 미리 움직였죠. 숫자가 아니라 상황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 앞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숫자를 읽었습니다. 경기 일정표도 읽었고 영양 배합 수치도 읽었고 비용 보고서도 읽었죠. 그런데 같은 일정 보고서를 보고 저는 배식 타이밍을 계산했고 그분은 사람의 몸이 어떤 상태가 될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같은 문서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읽은 것이었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사건 수습 과정에서 한국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개인 사례 하나가 시스템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심의 전에 내부 보고서를 보완할 필요는 생겼습니다. 철수를 보류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였죠.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도 다행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내가 완전히 밀려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감각이 아주 작게 올라왔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조심스러운 그냥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영본부에는 노르웨이 의료팀이 보낸 짧은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선수의 회복 경과가 양호하며 사건 당시 제공된 온열식품 지원에 대해 공식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 한 장이 사흘짜리 재심의 일정에 조용히 영향을 미쳤죠. 마르코가 나중에 귀띔해줬습니다. 피에르가 그 공문을 2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2번. 그 숫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피에르는 제가 아는 한 꼼꼼하지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2번 읽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이 공문 한 장을 2번 읽었다는 건 그 안에서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조리구역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솥은 여전히 불 위에 있었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알프스 밤공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죠. 며칠 전만 해도 비효율의 증거로 지목됐던 그 수증기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보이는 게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솥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심의 결과가 나온 건 대회 열흘차 오전이었습니다. 운영본부 회의실에는 사흘 전과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에르, 라우라, 한스, 그리고 저. 창밖으로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맑았죠. 알프스 능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좋은 징조처럼 느껴졌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 전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를 믿던 사람이 풍경에서 징조를 읽고 있었으니까요. 피에르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회 4일차부터 9일차까지 수집된 선수 컨디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 급식팀 배치 구역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선수단의 경기 후 체온 회복 시간이 평균 22% 단축됐습니다. 위장 관련 컨디션 이상 보고는 전체 대비 31% 감소했고 수면 품질 자기 보고 점수는 이전 대회 동일 시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라우라가 덧붙였습니다. 위생 기준 재검토 결과 솥 방식 온도 관리를 디지털 기록 체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현행 유럽 식품 안전 규정 충돌 소지는 절차 보완으로 해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안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무거웠죠.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건 이런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제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투자자 측 입장을 전달합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을 대회 잔여 기간 전면 운영 체계로 채택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추가 비용 부분은 후원 예산 재편성으로 처리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봤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이 팀을 처음 관찰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봤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죠. 그날 오후 한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닌 것 같았죠. 한국 팀 조리 구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접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리 구역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랐고 그 앞에 선 분들은 말없이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한스는 입구에서 잠시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팀에서 연장자인 그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한스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네. 작은 대접에 숭늉이 담겼습니다. 한스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금을 마셨죠.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이군요. 감탄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분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00년 된 시스템입니다. 한스는 그 말에 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접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며칠 전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감성 운영은 리스크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 두 손으로 숭늉 한 그릇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그 장면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마르코가 핸드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던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였죠. 발행처는 국제 스포츠 경영 전문 매체였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전통 보온 조리법 혹한 환경 동계 대회에서 회복 효율 입증. 한국식 발효 기반 식단 선수 컨디셔닝의 새 기준 제시 가능성. 기사 본문은 분석 중심이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 없이 이번 대회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선수 컨디션 회복 지표를 근거로 전통 방식, 조리법의 실용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었죠. 기사 하단에는 스포츠 영양학자 2명의 코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발효 기반 탄수화물 식단이 장기 저온 환경에서 에너지 지속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했고, 다른 한 명은 온열 국물 형태의 수분 보충이 전해질 흡수 효율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말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읽혔습니다. 그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읽을 때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읽을 때는 다른 것이 보였죠. 기사 어딘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에 있다. 회복을 수치로 설계하는 대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먼저 고려했다. 그 문장 앞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그런 말을 한 번도 제 언어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몸에 무엇을 공급해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한 적은 없었죠. 그 차이가 그토록 클 수 있다는 걸 저는 알프스 고지대에서 쓰러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선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국기가 내려지고 장비들이 정리됐죠. 한국 팀도 솥을 닦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연장자분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몰랐지만 표정으로 전달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밥이 한 것입니다. 밥이 한 것입니다. 걸어오는 내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밥. 제가 15년 동안 다뤄온 건 칼로리였고 영양 배합이었고 배식 효율이었습니다. 밥이라는 말은 제 보고서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밥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순간에 가장 단순한 말을 했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빈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썼습니다. 밥은 전략이다. 보고서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다음 일의 시작이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제목을 쓰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작고 단단한 것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달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3시에 화면이 흔들리던 순간, 구급차 천장을 보던 순간, 형광등 아래에서 제발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순간, 현장 배제 이메일을 3번 읽던 순간, 그리고 처음으로 숭늉을 받아들었을 때 목을 타고 내려가던 그 온기. 저는 그 온기가 단순히 몸을 데운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닫아두고 있던 어떤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 효율 뒤에 온도가 있다는 것, 보고서 뒤에 손이 있다는 것. 57살에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채 지나갔다면 그게 더 늦은 것이었을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습니다. 알프스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선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던 수증기를 아직 기억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솥뚜껑 가장자리를 타고 천천히 번지던 그 김. 금세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밥 한 그릇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 전부가 숫자로는 끝내 계산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솥의 누룽지였습니다.